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8페이지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에 관한 판례 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에 관한 판례. 이거 보기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에서의 결정 유형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심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위헌이면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헌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면은 헌법에 합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치된다 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아니 위헌이긴 위헌인데 바로 위헌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 이 법률이 분명히 위헌인 건 위헌이야.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남겨두겠다. 남겨둘 테니까 국회의원들이 빨리 개정해라. 이런 취지에서 내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고요. 어쨌든 자, 위헌이긴 위헌 결정이 하나긴 하지만 형식상으로나마 법률 조항을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고 존속시켜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면은 자,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합헌이지만 저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다 라고 했을 때 저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걸 한정해서만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한정위헌이라고도 합니다. 한정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자, 한정위헌 결정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지만 저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라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같은 법률에 대해서 반대로 저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라고 내릴 수도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한정 합헌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 합헌과 그냥 합헌 결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순 합헌 결정을 단순 합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정 위헌 결정과 위헌 결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헌 결정을 단순 위헌 결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한정 합헌 결정은 뭐 초창기에나 좀 내려졌고 지금은 한정 합헌 결정 내릴 사항이 있으면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정 위헌 결정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서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해서 버릴까, 아니면은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해줘서 이 법을 유효한 법으로 살려줄까, 이런 단계.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고 저렇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 싶으니까 주로 결정이 내려지면은 한정 위헌 결정 또는 한정 합헌 결정이 많이 내려질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죠, 한정 위헌 결정, 한정 합헌 결정뿐 아니라 단순 합헌 결정으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일단 단순 위헌 결정은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했을 때 법률을 살려주겠다 싶으면은 한정 위헌이나 한정 합헌 또는 단순 합헌 결정이 나오지, 단순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안 내려지죠. 하지만 이 법이 아무리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주려고 해도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단순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걸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관련된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가 제목이 묻지마 양벌 규정이죠. 그리고 옆에 유형 결정, 화살표 유형 결정이라고 돼 있죠. 자, 묻지마 양벌 규정이 뭔고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양벌 규정. 자, 양벌 규정. 자, 오른쪽에다 쓸게요. 자, 종업원이 잘못했습니다. 종업원이 잘못했는데 야, 사장 나와. 자, 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업원 너 벌금. 그리고 사장 누구야? 사장 너도 벌금. 사장이 뭐 특별히 잘못했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종업원이 잘못하면 사장도 벌금 맞아라.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자, 양쪽을 벌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장뿐 아니라 이거 개인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고, 자, 법인이면은요, 회사, 주식회사를 세우면은 자, 법인이 별도의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법인 밑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삼성 주식회사 밑에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종업원이 잘못하면 벌금, 그리고 법인 너도 벌금,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 하니, 아니 어디까지나 잘못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책임주의 원칙 아닙니까? 벌금을 때리려면 잘못한 사람한테만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이나 이 개인 사업자, 사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데 종업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도 같이 벌금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에 위반되는데 이걸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나요?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종업원의 관리에 있어서 선임 감독상의 의무, 자, 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금을 내리겠다라고 집어넣는 거. 같은 의미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종업원이 잘못하면 자, 사장이나 법인도 벌금을 때리겠다. 그 뒤에 단서를 집어넣는 거죠. 다만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뭐 면책 규정, 그쵸? 책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예외 조항, 면책 규정을 집어넣는 쪽으로 만약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법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면책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걸로 해서 해석을 해서 이 법을 살려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론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이거 문장을 읽어봐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같이 벌금을 때리라는 거지.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때리겠다. 이런 경우라면 면제해주겠다. 이런 거는 도저히 우리가 집어넣을 수 없다. 집어넣는 건 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단순 유형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시 제목 볼게요. 자, 묻지마 양벌 규정 뭐다? 유형 결정이 나왔다는 거. 자, 그 밑에 이제 굵은색 글씨로 된 거 볼게요. 자,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 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이걸 자,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 요게 뭐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요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책임제유 약치되도록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없다를 있다로 틀리게 내는 거예요. 할 수 없답니다. 없다. 자, 그 밑에 가느는 글씨도 볼게요. 이 사건 법률 조항을 그 문헌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헌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 법은 살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유형 결정이 나오는 겁니다. 유형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양벌 규정은 우리나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법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하나씩 유형법률 심판으로 올라올 때마다 계속 그때마다 유형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요.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법이 다 유형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이번에 자, 이미 실효된 부칙 조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 유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정 유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자, 부칙 조항이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연적인 법률 해석이다. 그렇게 도저히 해석해 줄 수 없다. 요 굵은색 글씨 요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돼요.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양벌 규정은 금방 봤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자, 우리 법 중에 자, 조세감면규제법 법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조세감면규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요 법이 있는데 자, 요 법 조세관면에 관해서 1조부터 뭐 2조, 3조, 4조 쭉 있습니다. 쭉 있고 그 밑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제2조, 3조. 자, 부칙 조항은 뭐냐? 경과 규정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이냐? 법 만들어질 때부터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6개월 후부터 법이 적용될 것이냐? 1년 후부터 적용될 것이냐? 이런 시행 규정입니다. 이 법은 1년 후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중간에 개정이 됐다. 개정이 됐으면은 개정됐으면은 옛날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할 거냐, 옛날 구법을 적용할 거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부칙에서 정하는 겁니다. 종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또는 종전 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신법을 적용시킨다. 뭐 이런 경과 규정을 집어넣는 게 부칙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자, 몇몇 회사들에게 국가가 지원금을 줍니다. 즉 세금을 감면해 주는 식으로 세금을 내지만 니네는 안 내도 돼. 세금 아껴서 열심히 기업 투자해. 대신 너희 잘 되면은 나중에 상장해서 꼭 국가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상장해서 제대로 회사를 키우지 않으면 그동안 감면 깎아주고 면제시켰던 세금을 다 토해내라 라고 규정이 주어져 있었고 그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다가 자,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지금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랬던 사람들 여전히 세금 상장하지 않으면 세금 다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 즉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가 부칙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부칙의 의미는 뭐다? 이 사건에서 세금 때릴 수 있는 과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근거입니다. 과세 근거가 이 부칙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조세감면규제법인데 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하고 뭐 새로운 내용들을 쭉쭉쭉쭉 만드는데 이게 개정이 일부 개정이 아니라 무슨 개정? 전부 개정 또는 전면 개정.
자, 1조부터 끝까지 100조까지를 다 갈아엎어버리는 전부 개정을 한 겁니다. 전부 개정, 전면 개정. 자, 전부 개정했다. 1조부터 100조까지 있었으면 100조까지를 전부 다 새로 갈아엎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2조 하나만 바꾸자, 뭐 10조 하나만 바꾸자, 이렇게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존에 있던 부칙도 덩달아 다 사라진 걸로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전면 개정했다. 법을 바꾸면서 새로운 개정을 전면 개정했다. 그리고 부칙을 만들었는데 이 부칙에서 과세 근거가 되는 부분을 빠뜨렸다. 과세 근거가 되는 부분, 여기에 있었던 부칙 1조에 있었으면은 1조 내용을 여기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물론 빠뜨리고 다른 것만 규정했네. 그래서 과세 근거를 누락시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 보통 일부 개정했을 때는 부칙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부칙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전부 개정, 전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부칙이 다 사라진다는 거. 따라서 과세 근거를 누락시키면 이런 부칙은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에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렸고, 왜? 이 부칙의 근거에서 너희들 상장 안 했으니까 그동안 깎아줬던 거 세금 다 토해내라, 이렇게 세금을 때렸는데 그 회사가 맞은 세금이 무려 100억이 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했고, 법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개정됐는데 예전에 있던 부칙이 지금 법에는 없네? 그러면은 나에게 세금을 뜯을 수 있는 과세 근거가 없는 거네? 나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내고 버텼던 겁니다. 안 내고 버텼던 겁니다. 자, 이게 대법원까지 갔고요. 헌법재판소로도 갔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그 헌법 시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대법원의 입장 먼저 볼게요. 자, 법이 그래 전면 개정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존에 있던 부칙은 새로 규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법에 없다면은 그건 실효된 게 원칙이지. 그래서 세금 거둘 수 없는 게 원칙이지.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기존에 있던 부칙이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뭘 고려한 건가요? 그럼 100억씩 세금 안 내도 되는 회사들 다 합치면은 5조, 6조가 넘는 겁니다. 국가 재정에 빵꾸가 생기겠다. 이걸 걱정한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예외적으로나마 전면 개정됐어도 부칙이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즉 대법원의 입장은 야, 인마 세금 내 빨리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반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전면 개정됐으면 부칙 새로 만들지 않는 한은 없어지는 거지. 없어졌으면 세금 못 거두는 게 맞지. 이걸 어떻게 아무리 법률에서 합헌적으로 뭐 헌에 아무리 이걸 해도 어떻게 이거 없어진 걸 다시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세금 안 내도 돼.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금 내 국세청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갖고 들고 가면 그 회사에서는 뭘 내밉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내밀어요. 안 해도 된다는데 이런 문제. 어쨌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확실히 헷갈리면 안 돼요. 내용을 뚝 보고 이건 대법원 거, 반대 내용은 헌법재판소 거.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볼게요. 자, 제목이 이미 실효된 부칙조항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밑에 굵은 색글 짚을게요. 자, 부칙조항이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하게 전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즉 뭡니까? 부칙조항이 이미 실효돼서 세금을 거둘 수 없음에도 이미 이를 유효하게 전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세금을 거두는 것은, 자,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유연적인 법률 해석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밑으로는 줄거운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후반부 줄거워진 부분. 자,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끝부분, 줄거워진 부분 또 읽어볼게요. 자,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답니다. 아무리 뭐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말이에요.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이거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 자,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해서는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실효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이때 합헌적 법률 해석이 나오는 거지. 이미 실효돼서 없어진 거면은 이건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후반부 줄거진 거 역시 볼게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실효됐으면 그걸로 끝이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밑에 줄 다음 단락이죠. 그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끝부분 줄거진 거 볼게요. 자,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경과 규정의 미비, 경과 규정이 부칙 빠뜨렸죠? 빠뜨렸어요. 부칙의 미비. 자,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자,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즉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세금 다 날라가게 생겼네. 입법의 공백
대법원이 채워주겠다 이런 거. 또는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야 누구는 그동안 계속 세금 냈는데 갑자기 이거 개정된 것 때문에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애들 세금 못 받으면은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이거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법을 만들 때 입법자가 잘 만들었어야 된다. 국회에서 잘 만들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지 법문의 한계 안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자, 법원이나 과세관청의 몫은 아니다. 즉 법원, 대법원, 니네나 과세관청, 국세청 너희들이 나서서 없어진 걸 가지고도 세금을 뜯어서는 안 된다. 꼭 세금을 뜯고 싶으면 부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입법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거 빠졌다고 해서 어떡하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대법원이나 국세청 너희가 그렇게 나서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줄 볼게요. 자, 따라서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그 밑에 줄 그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확실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 줄부터 만약에 쭉쭉쭉 세 번째 줄 읽어보시고요. 우리 같이 볼 거는 네 번째 줄 줄거진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이 사건 전부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던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 걸 내놓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내놓고 대법원의 입장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유형 보겠습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유형입니다. 자, 9페이지죠.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 결과, 자, 첫 번째 단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 밑에 2번하고 3번 제목 볼게요. 2번 한정 합헌 결정. 그쵸? 이렇게 해석하면 이혼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일 때 저렇게 해석해서 합헌으로 해주자. 이게 합헌적 법률 해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결론이 2번 한정 합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3번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유연이니까 저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석하는 한 유연이다 라고 해서 한정 유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 1번처럼 단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자. 그럼 이렇게 해석할 때만 합헌인가요? 한정 합헌인가요? 그냥 단순 합헌 결정도 내리기도 합니다. 자, 1번 단순 합헌 결정 내린 사건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제목이 지방 공무원의 전입이죠. 지방 공무원의 전입입니다. 자, 굵은색 글씨 읽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반되지 아니한답니다.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 틀리게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나와요.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봤습니다. 요거 내용은 그거예요. 자,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이 다 없어졌어. 뭐예요? 제자리 어디 갔어요? 이제 서울시 공무원 상관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몰랐냐? 우리 시장님하고 제주도지사하고 얘기 이미 다 끝났는데 너 임마 오늘부터 제주도로 발령났어. 너 그것도 모르고 왜 여기 왔어? 빨리 가 임마. 너 늦어서 비행기 언제 탈래? 넌 지각이다. 넌 징계받는다. 난리 나는 거죠. 이런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게끔 법에는 돼 있습니다. 왜? 굵은색 글씨 다시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서울시장은 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자,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자, 물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제주도지사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가 빠져 있나요? 그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요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오면 책상이 없어져 있는 거죠. 이거 유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합헌으로 살리고 싶으면 그거 넣어주면 되죠. 그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전제로 하여 라는 걸 집어넣어주면 합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때 헌법재판소가 그걸 넣어줬어요. 그걸 넣어줘서 해석해도 된다. 그래서 결론이 합헌으로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거진 거 볼게요. 자, 이 법률 조항은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렇게 본다면 그 밑에 줄 끝부분, 줄거진 부분,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결정 유형은 단순 합헌으로 내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한정 합헌 결정 내린 경우입니다. 자, 제목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죠.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 자,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간첩 잡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하게 찬양고무죄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왼쪽에다 쓸게요. 자, 국가보안법에 찬양죄, 고무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자, 찬양죄는 말 그대로예요. 반국가 단체, 북한을 찬양하면은 처벌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고무죄도 그렇고요. 고무죄도 그렇고, 그러니까
찬양죄. 뭐, 야, 북한 김정은 만세, 김정은 정말 훌륭한 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은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고무죄. 북한을 갖다가 고무시키는 일. 야, 김정은 잘생기지 않았냐? 뭐 얘기하고 김정은 화이팅이다, 화이팅. 김정은 힘내라. 이런 얘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게 고무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보안법에는 좀 생뚱맞아요. 왜?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잡는 법이죠. 근데 아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김정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뭐 김정은 화이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간첩인가요? 아니, 간첩은 숨어가지고 몰래 뭐 공작하는 게 간첩이지. 막 대놓고 막 김정은 만세 잘생겼다 힘내세요 이러면은 간첩이 아니에요. 이건 간첩도 아니고 그 정상적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병원에 보내줘야 될 사람을 지금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이런 게 많이 악용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악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죠. 내 돈을, 정말 내 피 같은 돈을 친구가 하도 애원해서 내가 빌려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돈을 빌려갔어. 그것까진 좋아. 근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고는 뻔뻔하게 빌린 적도 없다고 발뺌해. 너무 열받죠? 그럼 열받아갖고 무슨 얘기 합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때는 김일성이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야, 이 새끼야, 너 내 그렇게 안 받는데 이 나쁜 새끼, 너 김일성보다도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 그 말은 김일성이 가장 나쁜 놈이어야만 되는데, 국가보안법상. 근데 김일성보다 나쁜 놈이 있다는 거는 김일성을 조금 한 단계 위로 올려준 거죠. 그러면 찬양고음죄로 처벌을 합니다. 이런 말 같지 않았던 시대가 있기 때문에 제발 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음죄 좀 없애자 계속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왔고, 헌법재판소가 맞다, 이걸 함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순 위헌으로 날리진 않겠다. 위헌으로 날리진 않고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한 합헌이다라고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판례의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규정은 이게 찬양고문죄예요. 자, 찬양고문죄 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던 경우였습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이제 한정위헌 결정 볼게요. 자, 제목이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책임입니다. 자, 상호신용금고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책임. 역시 밑에 굵은 글씨 볼게요. 자, 상호신용금고의 채무에 대해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은 자,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님? 이거는 역시 여기 부칙 나온 거, 부칙 사건 지울게요. 자, 상호신용금고, 상호까지만 쓸게요. 뭐 저축은행 이런 애들. 자, 우리는 일반 대형 은행보다 더 금리를 높게 해줍니다. 우리들에게 예금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꼬셔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받아놓고는 도덕적 해이. 지들이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이상한 데 투자하고 막 누구 빌려주고 막 호화스러운 시설 만드는 데다 돈 쓰고 그렇게 막 해놓고 정작 예금주들이 자, 나 예금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미안, 우리 상호신용금고에 돈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때 자,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 어디까지나 별도의 법인입니다. 별도의 법인이에요. 별도의 법인,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인격. 그렇기 때문에 자,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진들, 그쵸? 임원,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임원, 그리고 주주들, 임원, 주주, 이런 사람들은 법인과 별개예요. 별개. 자, 은행에서 자,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예금을 찾고 뭐 이럴 때 나와 은행과의 관계입니다. 은행에 있는 뭐 주주들이나 뭐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이런 사람들 뭐 그런 셈이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랑 계약했다? 은행이랑 했다. 그래서 은행이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이 자, 예금을 줘야 되는 거,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진다? 그 안에 있는 임원이나 주주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저축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걔네가 갚아야 됩니다. 얘네가 돈 없으면 얘네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얘네 돈으로 갚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에서 그래서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경우라면은 이때만큼은 니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래서 법에서 니네도 그때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부분을 한정위헌 이렇게 해석하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임원이나 주주가 아주 나쁜 놈들이면은 그쵸, 상호신용금고에 예금해 놓은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겠죠. 그런데
거기하고 상관없는 임원이나 주주도 있다는 겁니다. 즉 임원,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 뭐 하세요? 나 집에서 놀고 있는데 와요. 내가 상호신용공고 하나 만들었는데 사장 자리에 형 앉혀놓을게요. 그래서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쵸? 그 동생이 친한 동생이 동흥청망청 쓰고 날라버렸어. 막 채권자들이 와서 막 돈 달라고 난리인데 상호신용공고에 돈은 없어. 근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어? 임원 네가 너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 바지사장은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책임 뒤집어 쓰죠. 그런 부분들 이런 사람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굵은색 글씨 다시 볼게요. 그 상호신용공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변제 책임 사건. 자, 상호신용공고의 채무에 대해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근고법은 이렇게 연대해서 너희들이 변제해라 라고 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그쵸? 얘네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호신용근고법은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임원이나 주주 중에 책임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런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임원과 주주 중에서 진짜 나쁜 놈들한테 그렇게 너희도 돈 갚아라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하면은 합헌. 하지만 반대로 책임이 없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돈 다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위헌이다. 그쵸?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 요때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굵은색 글씨만 다시 볼게요. 자, 상호신용공고 채무에 대해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공고법은 자,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뭐 줄거진 부분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헌법의 제정 들어가겠습니다. 헌법의 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헌법의 개정이 중요합니다. 개정. 헌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헌법을 고치는 거, 헌법의 개정이 중요해요. 일단 개정에 앞서서 헌법의 제정 먼저 보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헌법 제정의 개념 시험에도 안 나와요. 뭡니까? 헌법을 만드는 거다. 네, 됐고요. 자, 로마자 2번입니다. 헌법 제정 권력과 자, 헌법 개정 권력 및 주권과의 관계. 자, 요 부분. 자, 헌법 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 자, 여기다 쓸게요. 자, 헌법 제정 권력 그리고 헌법 개정 권력. 자, 헌법을 제정한다. 없던 데서 갑자기 헌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헌법 개정은요 이미 있던 헌법을 일부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을 통째로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권력이다. 헌법 개정 권력은 그보다는 약하다. 이미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걸 살짝씩 손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구별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구별이 안 되나요? 이거 헌법 제정도 국민이 했고 헌법 개정도 국민이 했고 다 국민이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래서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헌법 개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 헌법 제정 권력, 헌법 개정 권력, 주권 뭐 다 똑같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헌법 제정 권력과 헌법 개정 권력의 관계. 자, 밑에 줄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뭐다? 양자를 구별할 수 없다예요. 구별 못합니다. 둘 다 국민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잠깐 건너뛰고요. 밑에 2번 볼게요. 헌법 제정 권력과 주권과의 관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국민입니다. 국민. 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박스에 있는 그 판례 볼게요. 자, 제목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입니다. 이게 뭔가니? 아까 우리 개별적 법률 유보에서 살짝 개별적 헌법 유보에서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 자, 국가배상에 군인 등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자, 공무원이 잘못해서 자,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국민이 공무원에게 야, 내가 피해 1,000만 원 입었으니까 너 물어내 이렇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공무원이 정말 사소한 잘못을 했다면 경과실 중과실이 아니고 자, 경과실로 잘못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다 공무원에게 돈 달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일을 못합니다. 다 복지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소신껏 이래. 제가 경과실로 손에 입히면 어떡하려고요? 걱정 마라. 국가가 대신 책임져준다. 그래서 자,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민이 국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국가가 배상해라.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예요. 이게 하나의 기본권입니다.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경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하면은
국민은 공무원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이 배째라 버티면 국가가 국민에게 물어준 다음에 그 돈 그대로 다시 구상해서 받아냅니다. 어쨌든 자 경과실 경우에 공무원을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한편으로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이 입은 손해가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괜찮은데 뭐 10억, 20억을 입었다. 근데 공무원이 그 돈이 없어서 못 물어주죠. 그럼 국민은 피해 회복을 못합니다. 이때 국가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내가 대신 물어주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국가배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전쟁 때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국군들을 많이 파견했는데 거기서 오폭사고로 많이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그쵸? 오폭사고로 인해서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죽은 군인도 국민이죠. 또 그걸 오폭으로 잘못해가지고 죽인 군인은 역시 공무원이죠. 군인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에게 피해를 준 거,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겁니다. 같은 아군끼리 오폭으로 해서 죽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군인은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 돈 아끼려고 돈 주기 싫어 돈 아끼려고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진짜 쥐꼬리만큼 조그만한 돈을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두 번째 국가를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배상하는 거 그거는 청구하지 마라. 그래서 이중 배상하지 마라. 이런 금지 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헌법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헌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곧 헌법이 개정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가장 쓰레기 악법입니다. 요걸 집어넣기 때문에 요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여기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문제는 이게 단순히 국가배상법이라는 법률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헌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문제인 겁니다. 자, 법률에 이런 쓰레기 규정이 이중배상 금지 규정, 군인들 너희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마라 이런 쓰레기 규정이 법률에 있다면은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으로 헌법에 있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위헌이다 해서 날려버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 헌법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은 어떻게 날려야 되나요? 헌법보다 밑에 있는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면은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무효라고 날려버릴 수가 있겠는데 헌법 자체가 문제일 때 이거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 결론은 심사 절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헌법이라는 건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손댈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만이 손댈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 이따 배우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고요. 마지막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승인해줘야만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헌법재판관, 그쵸? 할아버지들 9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이거 쓰레기 규정 아니냐? 이거 야 무효라고 난리자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규정이 있는데도 요거를 헌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판례 박스에 있는 거 볼게요. 제목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입니다. 자, 쭉쭉쭉쭉쭉 봐서 가운데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후반부 줄거진 부분부터 볼게요. 자,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정 규정과 개정 규정을 구별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나요? 헌법 제정 규정은 여기로 쓸게요. 헌법 제정 규정은 최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헌법 개정 규정은요 나중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군인들은 이중배상 청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배상받지 마라 라는 거는 유신헌법 때 박정희 때 나중에 뒤늦게 개정된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권은 중요한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날려버리자 라는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구별이 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날리자.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은 결론은 정해져 있죠. 우리 마음대로 9명이서 모여서 이거 날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결론에 끌어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 못하겠다. 그거예요. 다시 그 줄거진 거 볼게요.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각 개별 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자, 개별 규정마다 자, 재산권 규정도 있고요. 헌법 23조 재산권 규정도 있고요. 헌법 제29조 1항 국가배상 청구권도 있습니다. 자, 요런 건 효력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중배상 금지 조항, 악법, 요거는 효력이 낮다. 이렇게 효력상의 차이를 둘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효력에 반하니까 요 헌법 조항을 무효라고 날릴 수 있느냐? 결론 없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각 개별 규정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형식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의 구별론이나 헌법 개정 한계론은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 유연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도 바꿔서 시험에 나옵니다. 원용될 수 있다. 안 돼요, 아니에요.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 헌법 개정 한계로는 왜 나오나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헌법이 제정됐다.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다 인정했는데 나중에 유신헌법 때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걸 군인들에게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뀌었네. 요거는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더 이상 이상한 내용으로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헌법 개정 한계입니다. 헌법 개정 한계론, 헌법 개정에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거 만약 한계를 넘게 되면 걔는 무효.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헌법 개정 한계론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론적 타당성 여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원용할 수 없다. 왜 원용할 수 없나요? 이론적으로 매우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이 모여서 헌법을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확실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로마자 3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권력의 행사입니다. 헌법 제정 권력이에요. 제정 권력.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헌법 제정 권력 국민이 가지고 있죠? 국민이 이걸 어떻게 행사했느냐. 직접 한 게 아니라 간접으로 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자, 재헌의회를 구성하여 재헌의회에서 1948년 7월 22일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7월 17일 공포하였다. 그래서 재헌절이 7월 17일입니다. 자, 즉 국민이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헌법 제정 권력을 자, 거기가 중요하죠. 자, 직접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자, 재헌의회의 의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헌법 제정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거기만 줄거주면 됩니다. 직접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줄 간접적으로 행사하였다. 즉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투표해서 국민투표에서 헌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재헌의회를 구성하면은 거기 모여있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행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개정 들어갑니다. 5절 헌법의 개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에 과연 6월 4일 날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헌법의 개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원래부터 잘 나온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헌법 개정의 개념입니다. 뭐다?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조금씩 손보는 게 개정인 거죠. 다만 이제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한다. 즉 완전 뜯어고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은 왕국이다. 뭐 이따 식으로 기본적 동일성 없애면 안 된다. 그 외에는 조금씩 고쳐도 된다. 이게 헌법 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의 절차입니다. 조문들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조문 이쪽으로 가서 볼게요. 자, 헌법 개정 절차. 자, 헌법에서 직접 128조부터 129조, 130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은 제1조부터 몇 조까지 있나요? 130조가 끝이에요. 우리 지금 가장 끝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128조, 129조, 139조 헌법 개정 절차 헌법에 매우 자세히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헌법 128조 제1항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뭔 의미가 있나요? 발의로 제한된다. 자, 제한권자 헌법 개정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제한권자가 누구인지를 이 12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한권자를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틀리게 나오는 건 그거죠.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요따위 식으로 바꿔서 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회 제적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자, 그리고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시험 자꾸 틀리게 나오는 게 여기다가 국민을 집어넣습니다. 국민들도 헌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수 있다. 틀려요. 헌법에는 국민 없죠. 오직 국회 제적 과반수와 대통령만 돼 있습니다. 국민이 없습니다. 과거 우리 헌법에는 국민이 들어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현행 헌법을 물어볼 때는 국민 빠진다는 거. 자, 헌법을 이렇게 제안하면은 자, 그다음에 그냥 제안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안된 헌법을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자, 공고. 자, 그걸 12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공고하는 이유는 그렇죠. 국민들이 마지막에 국민투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서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20일을 맨날 뭘로 바꿔? 30일로 바꿔. 왜? 옛날 헌법에는 30일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20일이라는 거.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130조 1항 보니까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국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이 헌법을 통과시킬지 말지. 자,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굉장히 빡센 거예요. 자, 현행법상 국회 재적은 총 300명입니다. 따라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건 200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101명이 되면은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적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101명이 반대하면 개정을 못해요. 하지만 100명이 반대해도 개정할 수도 있죠. 100명 반대하고 나머지 200명이 다 찬성한다면, 그리고 현재 뭐 선거법 위반 등등을 해서 공석이 없고 꽉 채워진 상태에서라면은 100명이 반대해도 200명 모으면 헌법 통과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재적 3분의 2,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재적 3분의 2. 이것도 맨날 시험에서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바꿔서 틀리게 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역시 숫자죠.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는데 60일을 20일이나 30일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공고된 날로부터도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서 계속 그렇게 바꿔서 내요. 자, 국회는 의결해야 되는데 언제 의결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로 틀리게 냅니다. 자,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고 언제? 공고 시작된 날로부터, 공고된 날로부터예요. 공고된 날로부터. 만료된 날이 아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여기서 자, 국회 통과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국민투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이 헌법을 개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 나오는 건 뭐 요건 쉬워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건 쉽습니다. 왜? 과반수 출석해서 뭐 과반수가 찬성한 거, 과반수가 우리 헌법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서 역시 30일을 20일이나 60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 절차에서 날짜가 20일, 60일, 30일 3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돌려가면서 막 정신없게 바꿔치기 한단 말이죠.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30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자, 헌법 개정을 국회 의결하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찬성을 얻었을 때 이 찬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의 3항입니다. 자,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자,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게 여기서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틀린 겁니다. 아니에요. 대통령이 공포하든 말든 찬성을 얻는 순간, 국민투표가 통과된 순간 바로 헌법 개정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공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긴 뭐야. 국민들 시다발이니까. 야, 빨리 확정된 거 공포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공포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법률과 다릅니다. 법률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했을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의 공포와는 상관없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그 순간 바로 확정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기 자주 나오는 거 20일, 60일, 30일. 이 부분 짜증납니다. 이 부분 짜증나. 자, 여기다 살짝 쓸게요. 자, 공고기간은 며칠? 20일. 자, 국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건 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자, 국민투표는 언제? 국회 의결로부터 30일. 20일, 30일, 60일. 여기 헷갈려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일, 30일, 60일 이 세 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셋 중에 가장 날짜 긴 거 60일이죠. 60일을 어디에다 줘야 되겠습니까? 국회에다 줘야 돼요. 60일은. 왜?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거든. 그래서 얘네한테 날짜 조금 주면은 싸우다가 그 날짜 슉 지나가요. 그래서 날짜 제일 긴 거는 국회에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20일하고 30일 있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나요? 글자 수. 두 글자죠. 공고 두 글자. 너 20일. 국민투표 글자 수가 좀 많네. 너 30일.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유치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막 20일인가 30일인가 60일인가 긴가민가 하면은 큰일 나요. 그냥 보는 순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 헌법 개정의 절차 조문들 금방 봤던 거고요. 그 조문 제일 밑에 부칙 있죠. 부칙도 맞아볼게요. 자,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9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거 부칙 내용을 외워야 되나요? 전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만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써 있는 거 의미만 알면 됩니다. 의미만 알면 돼요. 즉 우리 현행 헌법은 이 헌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명시적으로 날짜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규칙이 없다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헌법이 그래 국회 통과 그 다음에 국민투표 찬성까지 얻었네. 그래서 확정이 됐네. 그럼 지금 바로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 일반적인 법률처럼 20일 후에 시행이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30일 후에 시행이 되는 건지 언제 시행이 되는 건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헌법 부칙에서 해결을 해줬습니다. 야 싸우지 마. 이 헌법은 언제 시행된다?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날짜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자 밑으로 가서 이제 1번 제안 볼게요. 1번 제안. 자 양가로 1번 헌법 개정의 발의는 자 누가 한다? 국회 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에 의해 행해진다. 국민이 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양가로 2번. 자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부분 나중에 국무회의 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법 개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보시고요. 자 밑에 공고입니다. 양가로 1번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뭐 30일, 뭐 50일 됐고요. 20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고 절차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 그죠? 생략할 수 없다. 공고 절차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과거 헌법에서 공고 절차를 생략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국회 의결입니다. 3번 국회 의결. 자, 양가로 1번.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쵸? 60일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제적 3분의 2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이 정족수는 국회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요? 맞습니다. 국회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즉 국회는 보통 대부분 어떻게 처리됩니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거의 다 뭐 처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제한은 받지만은 자 원칙적으로는 국회 총 300명 중에 과반수. 자 과반수는 몇 명 이상이 과반수인가요? 150명인가요? 아니죠. 150명은 반수도 반수. 이건 반절이야 반수. 과반수는 그쵸 반수를 초과했다. 그러니까 151명 이상부터가 과반수입니다. 자 이렇게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자기 뜻대로 막 밀어붙이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자 151명 이상. 즉 한 당이 300명 중에서 무려 170, 80석을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 정당들 다 합쳐봤자 120석밖에 안 돼. 그럼 이 당이 헌법 개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바로 이 소수파 120석까지는 소수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넣은 겁니다. 제적 3분의 2. 따라서 너희가 101명만 되면 막을 수 있어. 120명이나 되네? 막어. 이런 차원에서 규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정족수는 국회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파 보호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적 3분의 1이 넘는 제적 딱 3분의 1만 가지고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제적 3분의 1이 넘어야죠. 제적 3분의 1이 넘는 국회의원을 확보한 세력은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 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읽어볼게요. 현행법상 국회의원 101인 이상이 반대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밑에 양가로 3번입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자 기명투표로 한다. 이거 우리 아까 헌법 조문 볼 때 없었는데요. 여기는 헌법에 없고 괄호 안에 써 있죠. 국회법에 있습니다. 국회법에. 일단 기명으로 한다, 무기명으로 한다. 자 기명 이름을 기록해라. 그래서 기명이에요. 기명.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그리고 무기명 투표는 이름 안 쓰는 거죠.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니까 무기명 투표. 근데 헌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 헌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 국회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면 헌법은 개정하기 어려우니까 법률은 개정하기 어렵지만 자 손쉬운 법률을 개정해버리면 이 기명투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무기명투표로. 자 밑에 양가로 4번입니다. 국회의 수정 의결은 공고제도의 반함으로 불가능하다. 자 공고 우리 헌법을 자 5년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데 이걸 4년 미국처럼 4년 동안 2번 할 수 있게 4년 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 실컷 이렇게 공고해놓고는 갑자기 정작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야 우리 이거 바꾸자.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유리하게 대통령제 됐고 자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바꿔서 의결하면은 국민들한테 공고했던 건 다 구라친 거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회의 수정 의결은 공고제도에 반한다. 국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고제도에 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번 국민투표입니다. 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30일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과반수 하면은 찬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찬성을 얻으면 그 순간 바로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자 중요한 거 뭡니까? 대통령이 공포하여야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공포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5번 공포 대통령은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즉시입니다. 요거 틀리게 어떻게 됩니까?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왜 15일
15일인가요? 법률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안처럼 살짝 헷갈리게 하려고 15일 또는 뭐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아, 됐고요. 즉시입니다.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자, 6번 발효입니다. 발효, 효력 발생, 시행. 언제 시행되느냐? 자, 밑에 읽어볼게요. 현행헌법은 부칙에서 발효 시기를, 즉 시행 시기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확히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합니다. 현행헌법은 이거 알 필요 없고요. 발효 시기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는 이제 헌법 개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관습헌법 관련된 판례입니다. 관습헌법 판례고, 그 다음 판례도 관습헌법 판례고,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